어느 평범해 보이는 가정집 안에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친아버지였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했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은 결국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고 낳은 딸마저 같은 지옥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감옥이 되었고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이 가장 두려운 악마가 되었습니다. 법정은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판결문으로 치유될 수 없는 깊은 골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범죄와 그 속에서 살아남은 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무섭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죠. 그냥 아빠가 이상하게 저를 쳐다본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제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뜰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밤늦게 일을 하러 나가셨고 집엔 저와 아버지 단둘뿐이었습니다. 처음 그 일이 있었던 날 저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공책에 글씨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죠. 처음엔 그냥 다정한 아빠의 손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 저 숙제해야 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상한 숨소리를 내셨죠.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마다 저는 제 방에 숨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이불 속에 파고들어서 숨을 죽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두드렸고 결국엔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문 열어. 아빠가 들어가야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저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아버지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집에 계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최대한 늘렸어요.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돌아가야 했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 요즘 늦게 들어오는데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공부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남자애들이랑 놀았지? 아니에요. 진짜 공부했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도 저는 아버지의 방으로 끌려갔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목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쯤엔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학교 성적은 바닥을 쳤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친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걸요. 저는 차라리 제가 미쳐버리길 바랐습니다. 그럼 이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생리도 멈췄고 몸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토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임신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학교 보건실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생리가 안 나오고 자꾸 토한다고요.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아니기를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임신하셨네요.
몇 주 됐어요. 그 순간 저는 귀가 멍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뭔가 계속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멈춰 섰어요. 이대로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알게 될 거예요. 배가 점점 불러올 테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퇴근하신 날 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제 표정을 보시곤 놀라셨죠. 뭐라고? 내가 임신을 했다고. 누구 때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어요. 당장 말해. 누구야?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예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저도 어머니도 그저 울기만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먼저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병원 가자. 지워야지.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낙태를 했어요. 18살 때였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제 잘못인가? 제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낙태 후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크게 싸우셨어요. 밤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 가구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소리요. 저는 제 방에서 귀를 막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멍든 얼굴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돈 모아서 우리 나가자.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1년 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죠.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는 더 심해졌어요. 이제 막아줄 사람도 없었고 제가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21살에 다시 임신했어요. 이번엔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어요. 이미 몸이 너무 망가져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이번엔 낙태가 위험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딸을 낳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저는 울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란에 누구의 이름을 써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결국 저는 제 이름만 적었고 제 딸은 미혼모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오래 고민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씨앗을 안고 있었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아버지는 아기였던 딸에겐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저는 그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일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딸과 함께 이 집을 나가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5살쯤 됐을 때 제 악몽이 다시 시작됐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딸의 침대 옆에 앉아 계셨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웃으셨어요. 손녀 재우는데 왜 그래?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예전에 저를 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다는 걸요. 저는 딸을 안고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딸을 한시도 혼자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 24시간 딸과 붙어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아버지는 제가 일하러 나간 틈을 노렸어요. 처음엔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할아버지 싫어. 딸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딸은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밀이래.
말하면 안 된대.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어요. 제 딸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당장 경찰서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막았어요.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고하면 너도 가만 안 둬. 너도 공범이야. 애 아빠가 누군지 알면서 키운 거니까.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제가 공범이라니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의 친아버지가 친할아버지라는 걸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했고 같은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신고하지 못했어요. 대신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상담소도 찾아보고 쉼터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복잡했고 무엇보다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였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주 멍하니 있으며 가끔 자해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없어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되겠다고요. 딸만큼은 지켜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시고 말했어요. 저희 나가서 살게요. 아버지는 비웃으셨습니다. 너 혼자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는 주제에. 돈은 제가 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내주세요. 보내줘? 내가 왜 보내줘야 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움츠러들었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제발요. 딸만큼은 그냥 놔두세요. 아버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그건 내 딸이기도 하고 손녀이기도 해. 내가 왜 손을 떼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전혀 잘못을 느끼지 않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죠. 그날 밤 저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일단 나가야 했어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소 선생님은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고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미 울 눈물도 다 말라버렸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아버지는 체포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친딸을 25년간 성폭행한 괴물 같은 제목이었죠. 저는 뉴스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무서웠어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많았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5년 동안 계속됐어요. 2번 임신했고 1번은 낙태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딸마저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판사님도 검사님도 방청객들도 모두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아버지 쪽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신고하지 못한 게 제 잘못이라는 건가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저를 죽일까 봐요. 그리고 누가 믿어줄지도 몰랐습니다. 친아버지가 딸한테 그런 짓을 한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판사님이 허락하시자 아버지는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면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고요? 25년 동안 매일 술에 취해 계셨단 말인가요? 검사님이 반박하셨습니다. 피고인은 25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입니다. 술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어요. 그동안 저와 딸은 쉼터에서 지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고 의료 지원도 받았어요. 상담 선생님은 저희가 겪은 트라우마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회복할 수 있다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셨죠. 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곁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만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소리 지르며 깼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할아버지한테 안 가도 돼? 딸이 어느 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안 가도 돼. 다시는 안 볼 거야. 딸은 그제야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밤만 되면 불을 다 켜달라고 했고 혼자 있는 걸 무서워했어요.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다시 섰어요. 이번엔 딸도 함께였습니다. 딸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저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친딸을 상대로 2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으며 그로 인해 태어난 손녀에게까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딸과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밖엔 기자들이 많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쉼터로 돌아온 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딸도 저를 안아주며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딸의 작은 손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이 이야기는 2025년 10월 18일 대법원 판결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